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김종인은 이 소망대로 윤석열 선대위 원톱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무사히 선대위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 뉴스를 낸 통신사에서 붙인 제목이 재밌습니다. 모든 이념 세대 뭉쳤다.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은 김종인의 원톱으로 중도 실용 노선이 두드러지면서 보수 색채가 옅어질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신 정당에 상관없이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박주선도 가담했고, 과거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죠. 이 김동철은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종인과 가까운 금태섭과 임태희도 들어왔습니다. 이 선대위 직하면은 여기저기 총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게 눈에 띄입니다. 후보 직속으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만든 것은 김종인의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연미되는 건 약자와의 동행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구축한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김종인은 2007년 정동영 캠프와 2012년 박근혜 캠프를 오가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내건 전력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어제 라디오에 나가 그동안 목리를 뿌린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나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고 해서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으라는 말이 없었다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언론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집두께는 어디 가지 않을 테이니 지금은 중도와 윤석열이 말하는 합리적 진보로 외연을 넓히는 게 곧 이기는 길이라는 논리입니다. 비록 윤석열 캠프는 좌우 합작, 잡탕밥처럼 보이지만 언제 국민의힘이 잡탕밥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당들은 어느 정당이든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거 상대방 이재명은 다급해지자 이 박정희 모델을 찬양하고 심지어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는 마당에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이재명이라는 대중의 연호에 대한 느낌을 말하다가 이 정치인은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산다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김대중 노무현 등 예를 들 사람은 많을 테인데 왜 하필 그는 박근혜를 거론했을까요? 그는 2016년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아버지 박 대통령 유해 옆에 파묻어야 한다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든 김종인 원톱을 두고 한편으로 정권교체가 지상 목표라며 반문 후보 단일화를 외치던 이들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김종인의 합류로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어제 라디오에 나가 안철수를 향해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에게 야권 단일화를 압박했던 김종인은 선거가 끝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안철수를 선거의 1등 공신으로 대하기는커녕 냉대했습니다. 그런 김종인이 선대위 원톱이 된 첫날 공개적으로 안철수의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본인은 알량한 원톱 권력을 위해 온갖 목리를 부린 주제에 안철수에게 그 어떤 명분도 없이 다시 후퇴하라는 것입니까? 안철수는 어제 오후 심상정을 만나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지적은 윤석열 선대위의 승리 DNA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괄 김종인은 유일한 자신이 선거였던 33년 전 관악을 선거에서 이해찬에 패배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말입니다. 상임 김병준은 지난 총선 세종을에서 일찌감치 패배했습니다. 상임 이준석은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영선으로 승리 방정식을 전혀 모르는 지도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승리 DNA가 없다. 승리 방정식을 모른다.
그런 지적을 하는 이들은 김종인은 지금까지 고건, 정운찬, 안철수 등 수많은 제사들을 킹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지 그의 전략이 성공해서 킹이 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킹은 본인이 자질에다 천운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선은 all or nothing 게임입니다. 대선 93일 전인 지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 비율이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 비율을 10% 이상 앞서는 한 윤석열을 이긴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표는 두 가지 이유로 행해집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단순한 호감이든 그가 내세운 정책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후보와 같은 진영이라는 유대감 때문이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게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반대하거나 더 나아가서 혐오하는 후보의 상대방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호감도보다 비호감도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문정부 국정긍정평가보다 낮은 이유이며 그게 윤석열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비율보다 낮은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먹혀든 것입니다. 이 경우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 근거한 적극적 투표가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감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일 것입니다. 사실 DJ는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를 줄이기 위해 DJP 공동정부를 천명하면서 내각제 개헌까지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지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노무현 역시 정몽준과의 연대에 나섰습니다. 반면 MB와 박근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눈물을 보이고 연일 사과와 반성으로 자신이 오점을 모두 덮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특검이 준 면죄부를 하면 모를까 대중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정도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으로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을 그리 쉽게 잊지는 않습니다.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예배우와의 스캔들,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같은 전과 등 그에게 낙인이 된 과거사는 몇 차례 눈물과 출신이 비천함에다 치열하게 살아온 탓으로 돌려질 성질의 과오가 아닙니다. 간혹과 별다른 배경이 없는 건 우리 시대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과오를 모두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은 낙인이 된 개인사적인 과오는 없지만 보수를 괴멸시킨 원죄는 지워지지 않는 상흔입니다. 이러니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정권 교체 열망을 훨씬 더 중시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제 원톱 김종인의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종인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는 양극화 문제 해소와 서민과 약자입니다. 그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공약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에서 무엇부터 후보가 가장 관심을 갖고 국민을 대해야 하느냐 그런 점에 대해 얘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부 사회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 것인가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가장 중요시할 과제다. 그렇습니까? 언론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중도 실용 기조의 정책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은 이미 윤석열이 내놓은 공약으로 선대위 출범으로 주목받는 시간에 대중에 깊이 어필할 뉴 어젠다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청산을 말하지 못할까 의아해합니다. 지금 대중이 원하는 건 문 정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후한무치함, 일방통행, 그리고 정치를 타락시킨 편가르기 같은 태도를 청산해달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언론은 선대위가 내놓은 메시지보다 출범식 단상에서 보인 김종인과 김병준의 기싸움에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김병균이 3일 천하가 끝나고 둘이 다시 상하 관계로 만났으니 그게 나이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륜의 차이입니까? 두 사람은 단상에서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다 주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고도 원팀이 됐다고 할 것입니까? 어쨌든 김종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즐겼습니다. 여기저기 나온 사진을 보면 활짝 얼굴이 피었습니다. 언론은 김종인이 머릿속에 대선 구상이 다 끝났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썼습니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한 달째 되는 날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구상이 끝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결국 나라의 운명은 이제 윤석열과 김종인에게 달렸습니다. 자, 지난 3일 동안 대중의 가장 관심을 가진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당 선대위가 영입인사 1호로 발표했던 조동윤 사퇴 파동입니다. 어제도 종일 이 사건이 인터넷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당대표인 송영길은 자신과 동격인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우주 전문가 조동윤을 삼고 초려해서 모셨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동윤은 여성이었고 육사 출신이었는 데다가 워킹맘이었으니 영입인사 승전보에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때이르게 시피작이 됐습니다. 혼외자를 둔 건희 사생활이 폭로됐는데 민주당 안민석이 이를 더 키웠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가짜뉴스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으니 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최악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희가 사퇴를 시사한 글을 SNS에 올리자 민주당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뒤 조동인 측은 최초로 이를 폭로한 가세인 강용석 등을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된 혼외자가 전 남편의 아이도 아니며 현 남편의 아이도 아닌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았다면서 그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를 씌우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영입인사에 사달이 났습니다. 민석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한 함익병이라는 분의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보류됐다가 반나절 만에 처리된 것입니다. 함익병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같은 발언을 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발전에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말과 함께한 말입니다. 그는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합니다. 왜 하필 4분의 3일까요? 결국 대중적 인기를 얻은 그의 화법이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격이 괴이합니다. 이런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히고 2030 여성 유권자에게는 미래를 약속하는 윤 후보의 이중성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을 후보의 이중성으로 포장하는 능력을 높이 사야 할까요? 결국 윤석열이 직접 해명하는 수수까지 밟았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과거 발언은 챙겨보지 못했다.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본인이 설명해야 한다. 아직 임명한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밤 9시 30분께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함익병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산하 통합정부 추진위 자문위원단에 포함이 됐다가 과거 발언 논란으로 30분 만에 취소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익병을 먼저 모셨던 쪽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미 4년 반 전에 말입니다. 대한민국 인재가 씨가 말랐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라는 행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 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가 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지원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정말 쥐꼬리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을 문 대통령이 들었다면 뭘 했을까요?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돈 남아서 한 게 아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말이지만 그는 재정 파탄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언급하며 정말 놀랄만한 말을 했습니다.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가 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 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국민 희생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 이왕 말이 나와서 조금만 더 하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여야 모두 공범이다. 여야가 모두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가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걸 지적한 사설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3조 3천억이 늘어난 것인데 600조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그리고 두 차례 추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엄청난 확장 재정으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는 것입니다. 문정부 첫 해 400조 5천억이 든 예산은 5년 만에 51.7% 증가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5년 전 660조 2천억에서 그러니까 2017년 말 660조 2천억에서 1064조 4천억으로 61.2% 무려 404조 2천억이 늘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50%로 급속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늘어난 빚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국가 신용등급 급락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9월 말 1845조를 넘어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는 가계의 부채라는 뇌관이 있으니 만약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10명 있든 100명 있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심하게 국회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에도 신랄한 공격이 담겼습니다.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단기 알바만 양산하는 관제 일자리 사업, 효과가 의심되는 일부 그린 뉴딜 사업 등 감액이 필요한 낭비 요인이 많았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출 규모를 더 늘렸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감액은커녕 정액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 등을 고집하다가 국민의힘과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다가 반대 기권표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무기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사설은 지역구 예산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물러난 모양새라고 비꼬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치판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수사의 진면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권력의 시인이가 된 듯 하다는 비판을 받는 중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를 비천한 출신 탓으로 돌린 이재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기록을 위해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두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이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그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말의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